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메리츠증권 강재원 부장,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그리고 헤르메스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어제 또 한 번 속절없이 무너진 2차 전지 관련주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부진 충격이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발언도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락했던 가운데 또 엔캠은 20%대 급등을 하며 전해 기업들은 차별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강재원 부장님, 전날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움직임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예, 테슬라의 인도량이 거의 뭐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그죠? 예.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고, 반면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샤오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만에 8만 대가 팔렸는데 며칠 만에 6만 대가 환불 사태가 났습니다. 정말요? 네네,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테슬라한테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반사이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2차 전지주는 전반적으로 어저께 많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조금을 다 폐지하겠다. 이거는 바이든의 공약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이런 형태 때문에 2차 전지 에코프라는 7%가 하락했고, LG화학, 삼성 SDI 등은 5%대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전체 모든 2차 전지가 빠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좋아했던 그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 그 다음에 리튬 추출 기술을 갖고 있는 소재 업체들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이수 스페셜티, 이게 이제 황화 리튬 기술을 개발을 완료하고 핵심 재료에 대한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이 이수 스페셜티고요.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가장 크게 급등했는데, 이것도 지금 시제품을 황화 리튬 시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리튬 관련주인 엔캠과 지오릿 에너지 등이 상승을 했는데, 엔캠은 중국 리튬이온 생산 기업인 다불다화학 지분을 15% 취득하고 이후에 한국 새만금에서 리튬이온 생산 합작 공장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연모가 하나 없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폐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선보이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저께였죠. 세계 1위 2차 전지 소재 업체랑 폐수 쪽에서 리튬 추출 플랜트 계약을 따낸 것으로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선별적으로 신기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좀 올라왔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다들 쭉쭉 떨어지는데 엔캠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좀 부럽네요. 조정받는 2차 전지주 중에서도 모멘텀이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 중심의 선별 투자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와 함께 어제 조정을 받은 반도체주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대만에서 강진이 일어났다는 소식 좀 전에 이슈레이더에서 소개를 자세하게 해드렸고요.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대만보다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TSMC 1%대 하락에 그쳤는데 SK하이닉스 4% 가까이 빠졌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낙폭을 키운 이유가 뭔지 우리 남인호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오비이락이란 말이 있죠. 가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 그런데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필 배가 떨어질 때 까마귀가 하늘로 날아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실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봐보십시오. 대만에 실제 반도체 공장이 있는 TSMC 1% 올랐습니다. 대만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마이크론 4%가 올랐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네, 뉴욕 증시에서요. 그런데 오히려 대만에 반도체 공장이 없는 인텔 8% 급락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대만의 지진하고 이 반도체 주가하고 앞으로는 또 영향 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큰 영향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이닉스가 왜 그렇게 크게 떨어졌냐?
바로 반도체 조정의 신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반도체 30%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반도체 주가를 저는 사실 사라 그러면 저는 안 사겠습니다. 왜? 이미 단기 고점이 나오고 조정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반도체 주식을 산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중을 30%를 한 달 전에 가지고 계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가가 한 달 동안 쭉 올랐죠. 그 30%가 얼마 됐을까요? 35%가 됐겠죠. 그러면 5%는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내시고 지금으로부터 한 달 지나고 반도체가 지금은 30%인데 주가가 줄줄줄 내려가서 25%가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다시 하이닉스, 다시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현대차하고 기아를 가격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73,000원은 열심히 사고 싶지만 83,000원을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13만 원, 14만 원에 사고 싶지만 18만 원, 19만 원 하이닉스를 왜 사는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아무리 주도 업종이라도 주가가 단기 고점이 나오면 추가 상승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뉴스플러스 시청자분들은 꼭 어떤 종목을 사느냐 그리고 언제 그걸 사느냐에 대한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너무나 투자 원칙을 흐트리면 안 된다. 딱 두 개입니다. 어떤 종목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를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여기에 투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지진에 따른 TSMC 타격은 제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대만에 진출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 피해 여부는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2분기 시장 전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증시의 주도 업종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PBR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순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과연 이런 흐름이 2분기에도 지속이 될지 그리고 또 지속이 된다면 다음 타자의 주도 섹터는 어떤 섹터가 타이틀을 가져갈지 반정민 소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순환매 흐름들은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순환매를 살펴봤을 때 일단 1분기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이제 저PBR주 중심으로 갔다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쪽으로도 순환매를 좀 돌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이달에도 좀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만큼 지금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고 성장성에 민감한 흐름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순환매는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봅니다. 특히 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때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던 상위 10대 종목 업종 중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바이오, 2차 전지 순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의외인 부분들이 하나 있다면은 초전도체인 신성 델타테크도 좀 포함이 됐습니다. 아하. 예, 그만큼 아직까지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달 거래 대금을 봤을 때도 10위권에 봤을 때 새로 지금 편입이 된 게 뭐냐면 한미 반도체가 3위를 기록을 했고요. 필옵틱스가 7위를 기록하면서 새로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결국 최근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유리기파에 따른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을 봤을 때 긍정적인 성장 전망이 되는 기업들 그 업종들 위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심지어 개인적인 이슈에 따른 이슈에 민감한 종목들에 굉장히 좀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순환매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순환매 장세를 계속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 중심의 반도체주가 먼저 좀 주도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밸류 프로그램 수혜 기대감을 좀 두고 있고요. 하반기 때 2차 전지와 바이오 성장주에 따른 일시적으로 좀 선반영되는 것을 포착을 했을 때는 이러한 순대로 지금 돌아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4월 달은 순환매 장세를 좀 예측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한미 반도체, 필옵틱스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올 들어서 뭐 2배 이상씩 이렇게 주가가 다 급등을 했네요. 대단합니다.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주와 중국 소비주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 좀 바꿔서 어제 약세장 속에서 빨간불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헷갈리긴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빨간불은 떨어지는 건데 한국은 반대죠.
어쨌든 이렇게 어제장 많이 오른 라면주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같은 주요 라면주들의 주가도 우상향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추가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한 라면주의 토픽이 뭐가 될지 하청한 본부장이 꼽아주시겠습니다. 네, 뭐 일단 토픽은 삼양식품으로 꼽고 삼양식품. 있는 네.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불닭볶음면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력과 또 미국 지역에서 이런 확대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나왔던 산업군들을 잘 분석을 해보시면은 대부분이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바뀐 쪽들은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뭐 방산, 변압기, 화장품 이런 쪽들 다 수출 데이터들이 상당히 개선이 된 부분이고요. 최근에 기세를 보이다가 좀 꺾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자동차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뭐 면세라든지 이런 중국 소비주들도 좋아지는 게 결국에는 넘버 부분이 굉장히 확장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라면 수출액이 이제 지난달 부분으로 봤을 때는 9,3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랑 비교를 했을 때도 3%대 이상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라면 쪽 같은 경우는 꾸준히 수출액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또 식품이다 보니까 한번 그들의 문화로 들어가게 되면 연속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특히나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그거를 활용해서 새로운 음식들이 또 탄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가속도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쌀 가공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인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냉동김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시락이라든지 해당 부분에서도 굉장히 수출 데이터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쌀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34%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먹는 쪽과 연관된 부분은 충분히 이제 앞으로도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종목군들 은근슬쩍 주가가 저점 대비 꽤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전 직전 고점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갈 이제 범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상향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토픽 종목은 삼양식품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재길 부장님, 조재길 앵커님은 가끔 이제 주말에 출근하셔서 컵라면 드시면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라면 좀 즐겨 드세요? 저는 가끔 뭐 왕뚜껑 먹습니다. 혜수님 거는 불닭볶음면 좋아하죠? 네, 저 많이 좋아합니다. 네, 의상도 MG여서, 빨갛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은 SK바이오팜 목표가를 기존의 10만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약 13%가량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또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 성장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7년 총 매출이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BNK 투자증권은 이수페타시스와 관련해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소폭 웃돌고 기업들의 AI 서버 인프라 투자 증가로 수주 호조도 지속되리라 전망했습니다. 또 7월 4공장 가동 이후 생산 능력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봤고요. 이를 앞두고 수주 증가에 따라 주가는 먼저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39,000원에서 53,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다음은 하나입니다. 대신증권은 하나 목표 주가를 35,000원에서 4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상승에 따른 지분가치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고요. 사업구조 개편으로 자회사는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나 모회사인 하나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올해 배당 및 로열티 수익 증가로 배당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고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가 유지된 리포트들도 체크해 보시죠. KB증권은 삼성 SDI 목표 주가를 6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고요. 하나증권은 포스코홀딩스 목표 주가를 74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1분기에도 철강 판매 부진이 이어지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수익성이 1분기 대비 개선되리라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에 5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HBM 공장 신설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BNK 쪽에서 이수페타시스 목표가를 3만 9천 원에서 5만 3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HBM 관련주들 오늘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죄송합니다. 각종 모멘텀이 쌓이며 주가도 고공행진 중인 방산주 소식 짚어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국내 정부 정책에 또 탄력이 붙으며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주가를 보면 또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자, 현 시점에서 방산주 담아봐도 좋을지 남인호 소장님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방산업을 매수하세요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이제 여러분 포트에는 방산업이 약 10%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종합주가지수 약 3% 지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방산업 얼마나 오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8%가 급등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보다도 거의 2배 이상 급등했고요.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나오션 16%를 기점으로 해서 LIG 넥스온 같은 경우는 24%입니다.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저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경에는 방산업의 급등 배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푸틴이 결국 또다시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이제 거기는 임기가 6년이라 그래요. 2030년도까지 푸틴이 이제 대통령을 하는데 최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테러가 났죠. 이 테러를 러시아는 인정합니다. 테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말이 뭡니까? 그런데 그 테러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있다. 그러면서 또다시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강력하게 중재를 하기 전에는 러우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11월 둘째 주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오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방산업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어디가 사고가 터지면 방산업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빅4라고 알려져 있는 한국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온, 현대 로템 여기다 2개 더 하셔야 됩니다. 한화 오션 그리고 풍산 이렇게 해서 이제 빅6가 됐는데 이들 방산 업종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테마주로 바짝하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적어도 2년, 길게는 3년 동안은 상시적으로 내가 10% 정도는 방산업 보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나소영이 갖고 오신 표 좀 아까 보니까 10에서 20% 정도 한 달 동안 급등했단 말이죠. 현재 시점에서 방산주 투자 매력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하창원 본부장? 네, 저는 충분히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 같은 경우는 내수에서 집중되고 있었던 산업에 대한 흐름이 이제 수출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4군데에서 13군데까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납기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출 쪽에서는 납기에 대한 이제 기한을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격도 전쪽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한 30% 좀 저렴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격과 이런 납기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아직 무기 수출 체계 수입 배수 같은 경우가 아직 1배가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10배 중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수출할 여력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고 점유율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개청을 하고 나서 청 단위의 이 예산을 받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거랑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수출입은행법에서 한도가 25조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아직 계류 중인 게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 경신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LIG 넥슨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주항공청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비폴란드발, 유럽발을 제외한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쪽을 조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게 수주 잔고가 20조가 넘게 쌓여 있고 최근에 4조의 수주를 받아 사우디 쪽에서 수주를 받았던 LIG 넥슨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습니다. 네, 방산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그중에서 토픽으로는 LIG 넥스원 이렇게 꼽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직 개편에 나선 네이버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현재 5개인 CIC 컴퍼니죠. 내부 이제 그 독립 조직들 이거를 개편해서 12개 전문 조직으로 세분화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비스 전반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는데 그 가운데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카카오보다 좀 나을 뿐이지 지금 아직도 반토막 상태죠. 이제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지 강재원 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컴퍼니인 컴퍼니 제도를 이달에 전면 폐지를 하고 또 이제 AI 기술을 도입해서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어서 이제 뭐 조직 개편 크게 보시게 되면 개발과 설계 중심의 프로덕트 플랫폼 영역, 그다음에 새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비즈니스 앤 서비스 영역, 사용자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영역으로 나뉜다. 그다음에 취지직이나 밴드, 뮤직 서비스는 독립 상장이 가능하도록 세일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기사를 그냥 읽어드렸고요. 어제 기사인데 뭐 사실 틀만 바뀌는 거지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큰 뭐 변화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떤 구조의 변화인 거지. 약간의 좀 더 더하자고 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발굴을 좀 더 집중적으로 더 강화를 하겠다. 그러면 신규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겠다. 네. 카카오가 사실 1분기 실적에 좀 미스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맥을 좀 못 추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가 올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또 네이버라고 합니다. 1조 4,350. 올해 들어서요? 네, 올해. 오.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1월부터 3월까지 1조 4,300억 원의 네이버 주식을 사들인 게 개인이라고 하는데 다만 주가는 2021년도 9월 고점 45만 원 비교해 봤을 때 반토막 이상이 더 많이 빠진 상태죠. 네이버 주식을 박스권에 갇힌 주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19만 원 이하 정도면은 바닥권에서 반등은 좀 충분히 가능해서 이런 지지선 매매에는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이버를 들어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전략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장기간 큰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매물대가 많이 있고 좀 팔고 싶은 유혹이 많이 생기니까 생각보다 기대 수익이 높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히려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투자인 더 유리할 것 같고 네이버 웹툰 수혜주는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Y랩이죠. Y랩. 지금 주가 상당히 좋고 미스터 블루도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Y랩은 네이버 웹툰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네이버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기도 하고 2대 주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블루는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 보유 업체로 1,902개의 타이틀과 57,275건의 IP,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무협 4대 천왕이죠. 그 사람의 저작권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게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 역시도 무협 웹툰이 네이버 시리즈에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이버에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바닥을 잡았다라는 신호를 좀 감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커머스 쪽에서 이익이 확실히 잡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웹툰 쪽에서 조금 뭔가 빵 하고 터져줘야 되는 건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뭔가 딱 들어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신호를 감지해 볼 수 있을까요? 네이버 세부적인 내용 봤을 때는 가장 준 호재 자체는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냐일 건데 그것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크게 영향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투자의 느낌 놓고 봤을 때는 장기 투자로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단기 매매 및 트레이딩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 매매 보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걱정은 되네요. 일단 개인분들이 많이 네이버를 사셨다고 하니까요. 일단 현 시점 네이버보단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수혜주로 꼽히는 Y랩과 미스터블루의 추가 상승 여력 진단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MSCI 한국지수 편출 위기에 놓인 KT 소식인데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최근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며 KT가 MSCI 한국지수에 재편입된 지 1년 만에 또다시 편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5거래일 연속 음봉을 그리고 있는 주가, 추가 하락까지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가요? 반종민 소장님. 네, 추가 하락을 좀 더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MSCI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좀 종목에 주식을 얼마나 매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좀 중요하긴 한데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15% 미만일 경우에는 지수에서 좀 편출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 편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좀 높고 심지어는 외국인 투자 한도 규정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분이
그 높아진 이유는 고배당 등의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었던 것이 주요 쪽 원인인데, 사실상 이 외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동사를 포함한 국내 통신주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49%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 제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기간 통신망 사업자라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KT의 외국인 지분율이 45.42%인데 49%로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따른 그 투자 한도가 적어서 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그렇겠네요. 같거든요. MSCI 지수가 외국인들을 위한 지수인데 뭐 투자 한도 제한 때문에 어차피 투자를 못하게 되면 편출되는 게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슈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KT의 경우에는 2019년 당시 때도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에서 편출이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사한 내용 때문에 좀 편출이 됐던 이력이 있었고, SKT 역시도 2018년 때 편출된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가 흐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KT가 2019년 당시 4월 때 기준으로 그 기준 주가에 대해서 한 27,000원 정도였는데 편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하락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외국인 지분이 좀 빠지게 되면은 하락은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편출된 다음에 주가가 더 빠질지는 아직까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반면에 이제 LG U+의 경우에는 2017년 8월 당시 때 외국인 지분율 한도 초과를 통해서 지수에서 좀 편출이 됐을 때 조정을 받다가 2018년 5월 때 수급 개선 효과로 재편의 기대감이 좀 붙었었거든요. 그러면서 LG U+가 굉장히 좀 그렇게 크게 상승했던 이력을 봤을 때는 추후에 이번에 편출이 된다 하더라도, KT가 편출이 된다 하더라도 재편이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그때는 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약재, 장기로는 뭐 다시 정상 회복 가능성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의 경우에는 좀 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KT 일대 주주에 좀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국민연금 지분 매각에 따른 좀 영향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도 일부 지금 KT에 대해서는 일부 좀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외국인 지분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일부 좀 매도세가 나온다 하면은 KT의 주가는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편입 유력한 종목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HD 현대일렉트릭과 알테오진인데요. 둘 다 주가가 많이 뛰었었는데. 예,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기엔 좀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 같고, 4월 한 말이나 중순까지는 그래도 계속 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요? 알테오젠도 지금은 좀 더 가져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HD 현대일렉트릭 주가 차트를 한 3년 차트를 보면 우리 김봉남 선생님 얘기대로 하면 뷰티풀 하더라고요. 굉장히 급상승하는데, 그래도 또 2분기에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 크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해주셨습니다. 뭐 KT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이 일대 주주로 지금 돼 있는데, 기간통신 사업자 KT 최대 주주 유지할 가능성은 우리 반 소장 얘기대로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매도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현재 시간 8시 23분인데 지금 한번 짚어주셔야 되겠죠. 하창환 본부장님. 네, 일단은 오늘은 뭐 반도체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오늘도. 네, 전거래일에 사실 조금의 조정이 나오면서 불안감들이 좀 조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거래일에 삼성전자 2천억 원 이상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뭐 대만이라든지 어떤 이슈와 연관이 돼서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기타 뭐 AMD 이런 종목군들의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초반부터 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의 좀 강세의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일부 투자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 쏠림이 또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전거래일에 선물이 특히나 1조 이상의 좀 대규모 이탈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좀 기간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지표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유로화 쪽에서 이제 물가 지표들이 조금 좋게 나온 부분들과 고용이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서 유로화 강세에 따른 이제 달러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일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그
그 달러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를 일단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을 이제 또 다음 날까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간에 뭐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WTI도 85달러 정도에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흐름들 네, 유가는 너무 많이 뛰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보고서들을 보시면 공급망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배럴당 90달러까지 간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출 데이터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일에 나온 보고서들을 좀 개장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산업군들의 순환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기반을 반드시 좀 숙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세 쪽에서도 한번 이슈가 있죠. 면세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면세 같은 경우는 뭐 특히나 이제 이 면세 안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이 좀 좋은지를 보셔야 되는데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이 1등과 2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울타 뷰티에서 CEO가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에서는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유로화 강세에 따라 NDF 역외 환율도 지금 6원 넘게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네요. 남인호 소장 그리고 메리츠증권 강재원 부장,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